노하우 이렇게 여러 가지 비법들을 유료로 진행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는 유료로 진행할 교육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촉송재배는 너무 쉽다 1번, 2번 누구나 할 수 있다, 3번 다 할 수 있다. 쉬워요. 이 쉬운 거를 교육비를 받고서 교육을 진행을 한다. 아예 생판 모르는 분은 그렇게 해서 배워야죠. 아예 모르는 분은. 그렇지만 금강농원을 접하신 분들은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언코 쉬워요.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유튜브 개설한 지가 한 1년 반 됐나? 구독자 5,000명 어젯밤에 이렇게 5,000명을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한 발자국씩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재배사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지역은 추워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문들에도 이렇게 방안을 다 이렇게 했고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면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관을 덧댔습니다. 내가 문을 하나 열고 닫고 다시 재배사로 들어갈 할 때 안에 공기에 이 공기 변화를, 공기질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 순환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시킬 때 이렇게 현관을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이 찬 공기가 바로 유입되지 않고 한번 걸러서 들어갈 수 있게끔 순환 장치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는 안쪽에다 놓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그냥 바깥쪽 뒤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체험 교육을 하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체험 교육하고 좀 큰 거 다 뽑아서 요리해서 드시고,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으신 거 다 꺼내서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세요 하고 나서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상태가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산만스러워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두릅나무는 정하든 치가든 전 품종이 두릅나무는 전 품종이 정화순 나오는 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이 치가순 있죠? 눈이 크든 친구처럼 큰 눈이든 눈이 거의 붙어있지 않는 작은 눈이든 대부분 다 촉성재배가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다 되면 와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순을 수확하는 두릅나무를 품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다 되는데 수익성이 있는, 상품성이 있는 두릅나무 품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제가 실험 재배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살균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균제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과정과 결과를 보기 위해서요. 지베렐린 처리 안 했습니다. 지베렐린, 호르몬제죠. 지베렐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효면타파, 잠든 것을 깨우기도 하고, 또는 수확 일수를 한 5일에서 일주일 당기기도 하고, 또는 순을 좀 더 크게 부풀게 하는 역할도 하는 지베렐린 처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제, 중간에 이제 싹이 틔우면서 순을 더 잘 키우게, 잘 돋게 하기 위한, 더 통통하게 하기 위한 영양제 처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온도 그리고 이 습도 그리고 관수.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이 베드 청소를 하면서 막 수확을 막 여러 손길이 막 하면서 막 부서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순이 망가지고 잘리고 막 이래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 이물질이죠. 이미 이제 뜯어져 나갔으면 그거 걷어내고 하느라고 어제 처음으로 물을 뺐고요. 그동안에는 31일 동안, 오늘이 32일째니까 31일, 32일째니까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물을 뺀 상태예요. 그러면은 31일 동안 얘네들은 순환식으로 물이 계속해서 회전해서 돌아가는 시냇물 흐르듯이 순환되는 식으로 담수식으로 아랫부분을 잠기는 방식으로 해서 순환식으로 31일을 뿌리를 아래쪽 잘린 부분을 담궈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치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치상한 거는 물에 8시간 동안 푹 담궈서 잘린 단마디를 어떤 잘린 마디를 잘랐냐면 저희가 묘목 생산업이다 보니까 묘목을 굴치를 해서 출하할 묘목을 포장해서 보낼 때 가지 잘라내거든요. 개인 배송일 경우에 그 가지 또는 제가 실험 재배해보고 싶은 가지 뭐 대낮게나 아무거나 다 모아가지고 샤프심보다 더 가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 다 사용했습니다. 이게 1차 실험 재배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촉성 재배에 적합한 대목을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입니다. 2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촉성 재배용으로 재배한 대목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크게 자란 대목을 저도 매입을 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안 했어요. 휴먼 타파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체 왜냐면 휴먼 타파를 안 하면 촉성 재배가 안 된다고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런 게 진짜 그럴까라고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저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휴먼 타파를 일절 거치지 않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다 돼요. 다 돼. 휴먼 타파를 안 해도 다 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안 됐다고 하니까, 지베릴린 사용 안 했다고 하니까, 휴먼 타파 안 했다고 하니까, 살균제 처리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안 하고 해야지, 나도 지베릴린 안 하고 해야지, 또 나도 휴먼 타파 안 하고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안 했을 때의 현상을 관찰한 거지 그걸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재배라는 거는 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휴먼 타파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휴먼 타파를 안 해도 나는 전부 다 틔웠지만 안 해도 틔웠지만 휴먼 타파를 적절하게 하면 안 한 것과 한 거의 차이점은 안 했을 경우에도 싹을 틔우더라. 휴먼 타파를 한 것과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이 차이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해도 되지만 하면 휴먼 타파 과정을 거치면 순이 좀 더 균일하게 올라오고 순이 틔울 때 좀 더 고르게 잘 부풀리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올라오고 더 큰 순을 얻을 수 있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결과치에 상품성에 많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실험 재배라서 되냐 안 되냐, 촉을 틔우냐 안 틔우냐를 실험한 것일 뿐이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치상을 이제 마디를 잘라서 대낮게나 있는 것들 다 마디를 잘라서 종류별로 쫙 치상을 했습니다. 치상을 한 다음에 9일 동안 물만 주고 식물등 안 키고 가온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온은 원래 냉 온핑크를 설치를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9일 동안 하지 않고 10일째부터 가온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15도로 설정을 해서 가온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길래 26일째 되는 날 이제 또 안 된다는 온도 습도 95%로 맞춰주고 그리고 온도를 30도로 높이고 온도를 30도로 높이고 습도를 95도로 맞추고 식물 등의 범위를 여러 개를 따로따로 여러 개를 달았어요. 이거를 전부 켰습니다. 빛을 최대한 높게 잡고 온도를 30도로 잡고 그리고 습도를 95% 맞췄어요. 왜 이걸 맞췄냐면 이 온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안 되는지 보고 싶어서 여기서 저 깜짝 놀랄 결과를 하나 얻어냈습니다.
이거는 자오입니다. 자, 이거 자오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종입니다. 예상과 달리 식물드립이 먼저 촉을 틔운 게 아니고요. 이 일반 두릅이, 이거는 작은 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두릅이 가장 먼저 빨리 촉을 올렸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 붙어서 자오두릅도 올리고, 나머지 일반종과 그리고 신구두릅이 우죽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순을 올렸습니다. 짧게 했어요. 5cm, 어떤 거는 3cm, 어떤 거는 샤프심만한 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지 두릅에서 볼 수 있는, 노지 두릅순에서 딸 수 있는 곁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오 품종은 온도가 낮게 관리하다가 15도 주야 고정 온도를 했을 때 순을 틔우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몇몇 품종은 휴먼 타파하고 전혀 무관하게 순을 빠르게 올리고, 그리고 노지 두릅순 곁순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종입니다. 이 자오두릅순은요, 정말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도 이 순에 손상도가 없어요. 이 굉장히 이 순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 뭐랄까, 처지는 증상이 없어요. 처지는 증상이. 그리고 순이 굉장히 식감이, 우리가 시식을 해봤는데 쌉싸래합니다. 이 자오두릅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좋아하는 그런 쌉싸래한 맛을 충분히 노지 두릅순 그거하고 견줘서 1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쌉싸래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저희가 시식까지 다 해서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자, 1번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오두릅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료들을 보면 이 순을 받치고 있는 갓이라고 하거든요. 이 갓의 형태가 참 신비로울 만큼 아름다워요. 예쁘고. 그래서 우리 토착종 중에서도 그런 갓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착종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갓이 3중, 4중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보이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갓이 이렇게 3중, 4중으로 돼 있는 멋진 두릅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분들이 수확하는 시기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지베렐린이나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확이지만, 만약에 이것에 지베렐린을 사용을 하고 대목을 이렇게 짧게 6cm 정도가 아니라 12cm 정도의 대목을 했다면 이 두릅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되겠죠. 왜냐하면 지베렐린을 사용하면 두릅순이 커지고 또 모양이 좋아지면서 순의 형태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치가 전혀 다른 결과치가 얻었겠죠. 근데 저는 일절 그런 걸 하지 않고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확하는 정도의 이 상태가 이렇게 우리 국내 토종 두릅에서도 이렇게 멋진 두릅이 있더라. 이렇게 뾰족하게 올리는 것도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올리는 두릅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 품종의 특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품종의 것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품종은 옆눈이 이 곁순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치가, 옆눈이 그냥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없는 애예요. 이 품종이. 얘가 곁눈을 어떻게 이걸 틔울까 안 틔울까가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얘는 참고로 15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틔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된 것 같아요. 온도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우리 눈에도 저게 틔우겠나 싶을 정도로 없다시피 한 품종도 순을 틔우더라. 그러면 안 되는 품종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를 고온으로 30도를 맞췄어요. 그리고 습도를 95%로 했어요. 그리고 불 식문등을 있는 대로 다 켰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곰팡이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손상도, 부패도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목질 부분이 이렇게 무름 증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제1엽 비대 증상이 없으면서 균일하게 올리는 품종도 있습니다. 조금 큰 순들은 다 먹었어요. 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랬을 때 이건 이제 끝에 남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온에서도 맞는 애가 있더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 품종은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선발한 신구, 토종 신구입니다. 이 품종이. 그리고 재배 테크닉이 들어갔을 때 저희 토종 신구의 겹수는 30g에서 평균 30g에서 35g이 나오고, 그리고 목질부 부분이 40일까지 유지를 했을 때도 목질부 부분이 아랫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이 목질부가 무름 증상이 없고 위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과치를 보였습니다. 그게 저희 토종 신구예요. 그럼 일본 신구는 그러면 나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일본 신구하고 토종 신구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 신구는요, 이렇게 저온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토종 신구하고의 일본 신구는 우리가 시식을 했을 때 맛이 전혀 달라요. 일본 신구는요, 맛이 어떤 맛이냐면, 셰프님들, 음식에 강한 맛이 톡 튀는 것을 싫어하시는 셰프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순한 맛이고요. 그리고 우리 토종 신구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드실 때, 두릅, 이 맛이지, 바로 감탄하시는, 실제로 그렇게 감탄하시는 체험 재배님들도, 이게 봄 두릅순 맛이네 할 정도의 그런 두릅순 맛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있는 모든 두릅순을 시식을 했을 때 맛이 다 달라요. 맛이 다 달라요. 자, 마지막 5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마지막 5번째는요. 오갈피입니다. 오갈피는 너무너무 좋은 점이 어떤 게 좋은 점이냐면 순을 하나를 수확을 하고 이거 하나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자르고서 두 번째도 수확할 수 있고요. 또는 2개, 3개, 이렇게 2개씩, 기본적으로 2개씩 정상적으로 다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간이 좁은 거는 요거 수확하고, 여기 딱 자르고, 요거 수확하고, 자르고, 요거 수확할 것까지 이렇게 돼요. 이건 가능해요. 얘는 물을 되게 좋아해서요. 이렇게 했을 때, 부패 증상도 없습니다. 부패 증상도 없고, 곰팡이 증상도 없어요. 살균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갈피 순은 어느 만큼 자라냐면요. 오갈피 순은 어느 정도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적정 온도가. 여기 제가 실험 재배하는 온도로 그냥 일괄 맞췄기 때문에 그러고요. 오갈피 순은 수확 시까지 요만큼 자랍니다.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파리를 틔운 다음에 대공을 이렇게 올리고요. 한 요 정도 길이가 됐을 때 한 6, 7cm 정도 7, 8cm 정도 됐을 때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게 대공으로 올리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 게 오갈피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가 소득원으로서 한겨울에 입맛을 돋우는 뭔가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 이 오갈피 순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가시엄나무 지금 순 틔우고 있죠. 이렇게 미넘나무도 이렇게 촉을 이렇게 틔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1년생 묘목 잘라낸 거거든요. 이렇게 짧게 단마디처럼 이렇게 짧게 해도 순을 이렇게 틔웁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1년생, 2년생 이런 거만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밭둑에 있는 거 야생 엄나무거든요. 이 가지가 전지하지 않고 한 2년, 3년 이렇게 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묵은 가지에서도 이렇게 순을 올리더라. 엄나무는 묵은 가지에서 순을 큰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순 수확이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엄나무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 원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연 상태에서 두릅순이 수확을 하고 한참 하다 보면 기온이 올라갈 때 나중에 엄나무순이 수확이 되잖아요. 그 이치를 적용을 하는 게 기본인데 엄나무순은 온도를 30도로 올렸을 때 그때 촉을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그러는 걸로 봤을 때는 엄나무는 어느 정도 고온이 필요하다. 엄나무순 촉송 재배는 오갈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엄청나게 많이 꽂았죠? 연필만한 것들입니다. 샤프 연필만한 것도 있고요. 엄청 가느다란 것도 있고 작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래서 품종에 불문하고 모든 두릅이 다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츠가순입니다. 다 되죠? 이렇게. 예. 이걸로 해서 이거 먹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되냐 안 되냐. 여기서 다 되지만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죠. 제 1번 실험 목적은 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다 된다가 답입니다. 전 품종 다 된다. 전 품종을 하되 제가 실험 재배를 지베렐린, 무지베렐린, 무살균, 가온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재배 테크닉이 들어가서 우리가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성 있는 순을 수확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톱시넴이나 사용하고 메달락실 계열 그 뿌리 살균제로 푹 담가가지고 농약 범벅하고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배우시더라도 그런 걸 비법이라고 해서 배우시더라도 걸러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32일이 됐어도 부패되지 않고 이거 일반종입니다. 부패되지 않고 곰팡이균 발생되지 않아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이거를 부패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자 기초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부패되지 않는 방법은 이걸 단마디로 조제를 했을 때 조제를 하고 바로 치상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물에 신구처럼 눈이 큰 애는 한 8시간 담굽니다.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아주 크면 조금 더 담궈도 되고요. 8시간에서 12~13시간 가감하시면 돼요. 두께에 따라서 선을 정해드리는 거니까 가감하셔야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제가 해봤더니 신구처럼 눈이 큰 애는 불어요. 너무 오래 담그면. 그러면은 이거 치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쳐요. 그래서 먼저 안에서 물을 너무 빨리 흡수하고 이 눈이 그래서 이 담그는 시간을 조금 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래종 있죠. 눈이 단단하고 눈이 작고 있으나마나 한 것처럼 없는 애들은 24시간 18시간에서 24시간 담그셔가지고 해도 눈 안 불어요. 불어도 별로 그다지 그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종 눈이 단단한 애들은 24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토종신구는 눈이 신구보다 더 큽니다. 유리구슬만 해요. 유리구슬만 한 이 눈을 그러면 얘는 어떡하나. 우리 토종신구는 20시간 담궈야 돼요.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담궈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신구는 눈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 가지도 딱딱하지 않아요. 물을 금방 흡수해요. 그런데 우리 토종신구는요, 이 두릅나무 전 품종, 제가 가지고 있는 두릅나무 전 품종 중에서 이 목질부가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이 눈이 유리구슬처럼 마치 그렇게 단단합니다. 요렇게 눈을 틔웠어도요,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토종신구는 같은 눈이 큰 애라 할지라도 충분히 담그는 것이 좋더라. 이거는 제 사례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담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담그는 거는 본인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에 대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곰팡이, 사상균이 발생되지 않고 무르지 않고 이 대목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품종의 특성상 친구들 같은 경우는 25일이 맥시멈이에요. 25일 지나면 어떤 식으로 했어도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와요. 진행이 돼요. 품종의 특성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애들은 수확 시기를 온도를 고온을 필요로 해서 잘 조절을 재배 테크닉을 잘 적용을 해서 그 기간 안에 수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부패가 되지 않는 품종은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최대한 눈을 부풀리는 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테크닉을 재배 테크닉을 구사해도 목질부가 버텨주고 눈이 버텨주니까 또 균이 발생을 하지 않는 범위로 잘 적응을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무게를 증량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이게 테크닉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8시간에서 24시간의 범위로 해서 물에서 건졌습니다. 물에서 담글 때는 망에 담거나 담궈서 동동 떠올라요. 이 나무가. 그럴 때 위에 떠오르는 것을 물속에 충분히 잠기도록 살살 눌러줘야 됩니다. 눈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건져서 먼저 이 껍질이나 이런 잔여물이 조금 나와요. 동동 떠요. 그거를 먼저 세척을 하고 나서 바구니에 놓고 옆으로 나란히 놓든 아니면 치상배 이렇게 치상 바구니에 이렇게 놔서 세우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옆으로 나란히 세워서 윗면 아랫면을 살수기로 이렇게 충분히 세척을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답이 되냐면 이 나무는요, 두릅나무는 막 다음에 치상하려고 자르잖아요. 잘랐을 때는 두릅나무에서 그 투명한 젤 같은 그 액이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물에 딱 담궈서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물이 흡수되면서 이 투명한 액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 투명한 젤리 같은 이 액이 사상균을 만들어내고 곰팡이를 발생하게 하고 또 순에 그 액이 묻으면 순이 기형이 되고 망가지고 이렇게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충분히 담그는 거는 이 액을 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이 두릅나무 가지 단마디 안에 있는 이 점성질이 있는 끈적인 투명한 그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쉬울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꺼내서 그 단면 잘린 데 위에를 세워서 할 경우에는 위에를 이 분사기 있죠. 분사기로 깨끗이 이렇게 쏴줘요. 이렇게. 저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싸서 그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요. 이 두 번째 지금 하우스에 넣어놓은 거는 눕혀가지고 양쪽 면을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한 9일째 됐을 때 지금 하우스 터널 안에 넣어놨어도 곰팡이균 단 1도 어떤 품종도 지금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상균과 부패균은 세척으로 충분히 담궈서 세척으로 잡는다. 그게 1번이지만 품종에 따라서 빨리 부패가 진행되는 품종이 있고 늦게까지 잘 버티고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이 한 공간에서 다 해도 있더라. 에 대가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균이 발생을 하면 이게 옮는다고 하잖아요. 공기종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나무들은 안 옮아요. 저희가 이렇게 빼곡하게 품종대로 다 놨어 보잖아요. 얘네들 그렇게 옮아 다니지 않습니다. 끝까지 깨끗해요. 그 곰팡이균이 많이 발생하는 종류들은 그냥 같이 다 생깁니다. 근데 그 곰팡이가 왜 생겼냐면 제가 2번에 걸쳐서 치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세척을 깨끗이 했을 때 한 애들은요 곰팡이균이 발생 안 했어요. 끝까지. 근데 고온으로 했을 때 30도로 올렸을 때 그때 깨끗하던 애들이 드문드문 곰팡이균이 30도로 올렸을 때 발생하기 시작한 개체가 일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자 이렇게 깨끗한 애들은 깨끗한데 같은 품종이면서
고온으로 올리면서 습도를 95% 했더니 이렇게 32일, 지금 32일째 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는 제가 고온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요. 저처럼 30도로 올릴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세척만 잘 하시면 이런 경우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두릅순 생산을 제일 잘 하시는 시티팜 식물공장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 신구두릅의 특성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구두릅을 14일 만에 지상 후 14일 만에 수확해서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남들 2번, 3번 할 때 이 시티팜 대표님은 4번, 5번 하실 수 있고, 남들 경매가로 3만 원, 3만 5천 원 받을 때, 최고가 5만 원 받을 때 시티팜 대표님은 이 세이프님들한테 납품하는 가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랄 테니까. 일반 꼬맹이 겨순 2등급, 3등급으로 처지는 일반 꼬맹이 겨순들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하자면 1kg당 10만 원씩 판매하고 계세요. 올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예약자님들이 120명이 넘어가지고 공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20분한테는 취소해달라고 사정했다고 부탁했다고 해요. 취소해달라고. 취소해달라. 순 제일 좋은 가격에 팔고 제일 팔로초 뚫고 이거 시설 재배사 이거 싹 다 컨테이너까지 다 하고 하는데 한 800 들었거든요. 그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에 이 재배사를 초저가형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시티팜 대표님과 인연을 맺어서 재배사 설치하는 그 순간부터가 돈 아끼는 거고요. 절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 직접 하시는 것보다 돈 더 절감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 길을 가시는데 저는 왜 이 길을 가느냐, 별거를 다 해봐요. 별거를. 그리고 또 2차 실험 재배하면서 우리 총무님한테 이거 뭐 좀 다시 리뉴얼 시켜주세요. 뭐 좀 다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전등을 바꿔줘 보세요. 하나 더 추가해줘 보세요. 별거를 다 또 요청을 해요. 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순을 판매하려고 목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연구가 목적이에요. 어떤 연구? 남들이 안 된다는 거 다 해봐야 되겠고, 남들이 안 가는 길, 그 길을 가고, 남들이 쉽고 편한 길 가지만 저는 남들이 안 된다는 거 다 확인해야 되겠고, 이러한 길, 남이 볼 때는 약간 미친 짓 아닌가, 약간 뭐뭐한 거 아닌가 하는 그 길을 다 실험하고 연구하고 해서 다소 어둡고 칙칙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을 제가 묵묵히 감으로 인해서 속성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비전과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정확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가 대목을 생산할 때, 촉성 재배를 할 때, 대목 생산할 때는 이 대목에 양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대목 촉성 재배용은 전용으로 시비를 해서 기비와 우비료를 시비를 해서 양분을 충분히 해서 키워야 됩니다. 일반 두릅, 노지 두릅하고 키우는 방식이 달라요. 두릅 종근 뿌리예요. 두릅 종근 뿌리 치상대에 올려서 습도와 간혹가다 한 번씩 물에다 담궜다 한 번씩 꺼내주면서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물에다 담궈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습도만으로 이렇게 키운 종근입니다. 이렇게 습도만으로 이 베드에서 키웠더니 이렇게 실뿌리, 잔뿌리,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실뿌리는 심으면 다 녹아가지고 없어진다라고도 해요. 저도 그 말 듣고 그런가 했거든요. 이렇게 잔뿌리도 하나도 안 녹습니다. 다 유지돼요. 잔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잔뿌리가 수분 흡수하고 양분 흡수하는 애들이에요. 요거 붙여서 식재하시는 걸 저는 늘 권해드리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순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 틔우면서 바로 가시 올라옵니다. 이 이파리 사이사이에 나무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뿌리에서 나온 촉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촉성재배 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촉성재배를 안 하는 시기에는, 또는 한쪽은 베드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할애를 해서 식재할 종근을, 엄나무하고 두릅나무 종근을 이 베드에서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물 스프레이 한 번 하고 그리고 습도만으로 이렇게 키워서 노지에 식재하는 건 어떨까요? 확실하잖아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노트에 정리해 놓은 거 공부한 거 이렇게 간략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촉성 재배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요.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두릅은 품종에 따라서 이 촉성 재배 순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맛과 향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시식을 해봐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일본 두릅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총알 두릅 있죠. 이거를 꼭 드셔보셔야지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름 두릅 7월, 8월 달에 촉성 재배를 해서 먹은 맛은 식감이 가장 좋았고요. 이 겨울에 촉성 재배를 했을 때 총알 두릅은 그 안에서 퍼지는 그 향이 절대 두릅에서 일반적인 노지 두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풍부한 향이 이 총알 두릅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총알 두릅 아니고 자 이런 총알 두릅에 그 향이 있습니다. 드셔보셔야지만이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먹어보지 않고 드셔보지 않은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굉장한 가득한 그런 풍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릅나무 품종은 맛과 향이 다르다.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두릅나무 촉성 재배잖아요. 그쪽에서는 이 두릅나무 촉성 재배의 순을 맛으로 고별을 해서 구매를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치상을 하잖아요. 두릅순을. 그러면 이때 병해가 있죠. 사상균, 이거 곰팡이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시일이 되면은 물러지는 무름병이 있어요. 뭐 이게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빨리 신고두릅처럼 25일 안짝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는 우리 토종신구처럼 40일이 지나도 무름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게 있고 애초에 재배지에서 발생된 무름병이 있습니다. 일명 연부병이라고 합니다. 연부병은 치상대에서가 아니고 애초에 재배지에서 병균이 와서 물러지는 증상, 그게 연부병입니다. 그거는 수인성이라서 전염이 돼서 이 지상다이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성이 이 연부병 때문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목을 손질할 때 곁눈이 가시가 찔리거나 이렇게 하면 기형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재배지에서 대목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이럴 경우에 재배지에서 더댕이병을 앓거나 이런 병을 앓았던 두릅나무 온목은 대목은 기형적인 상품성이 없는 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을 구입하실 분들은 꼭 이 자가 직접 재배를 하시거나 대목을 구입하실 때는 검증된 재배지에서 이렇게 대목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 증상은 품종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따라서 연부병처럼 무름병처럼 동일한 비슷한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숲회를 본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숲회를 본 두릅나무 대목을 사용하면 순은 튀웁니다. 그런데 부패 증상이 빨리 와요. 그리고 사상균, 이 균의 오염도도 좀 빠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베렐린 사용을 과다 사용하면 연부병처럼 그렇게 조직이 물러지고 썩는 고름처럼 이렇게 썩어가는 눈이 고름처럼 썩어서 눌러보면 고름처럼 나오는 연부병과 흡사한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거는 인재예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과다하게 욕심을 부려서 지베렐린 과다 사용 시 그런 게 생깁니다. 자, 치상 두릅에 발생해 보이는 병증을 말씀드렸어요. 사상균, 곰팡이균입니다. 무름병 또는 재배지에서 오는 연부병 이거 말씀드렸고요. 가시에 찔리거나 손상이 와서 생기는 순의 기형이 발생되는 게 있고요. 더댕이병을 심하게 앓은 대목도 순이 기형이 오고요.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이 무름병이 부패가 빨리 지속되는 경우가 품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숲회를 본 두릅나무를 치상을 할 경우에 부패가 빨리 오더라. 순을 틔우긴 틔우되, 그리고 사상균, 곰팡이균이 발생을 빨리 하더라에 대한 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장하는 방식은 한국은요 보통 200g, 250g, 500g, 1kg 단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50g부터 포장 단위입니다. 50g부터. 중국은
대륙 기질이라서 양이 많아요. 기본 막 1kg 500부터 시작해서 몇 킬로 단위로 해요. 거기는 뭐 포장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파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장마디로 해서 우회를 절단시켜서 이렇게 순이 달린 채로 나무를 길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목질부를 2cm 정도 남겨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손질을 해서 목질부를 최소한으로 남겨서 이렇게 그람수를 해서 실리적으로 순의 무게가 대부분이 차지하게끔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디를 순을 어느 정도 틔워서 이렇게 집에서 마저 더 키워서 드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판매 키트 상품도 있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촉성 재배 순은 25년 전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순 서로 직거래 투구 이렇게 해서 정리 아직 안 됐어요. 올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경매 단가가 3만 원, 3만 5천 원, 높게는 5만 원까지 경매 단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두릅나무, 엄나무 재배 밴드에서는 매일 시세표를 다 올라오고 공유해 주시는 밴드 회원님이 계시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공부 저 거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저희 재배자님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두릅나무, 엄나무 재배 밴드 제가 댓글에다가 띄울 테니까요. 와서 같이 배우시게 해요. 배우시고 나서 저한테도 상담도 하셔야 됩니다. 저 상담 들어왔을 때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재배 밴드에 가서 기본적으로 공유된 걸 좀 보시고 댓글도 보시고 한 다음에 상담 전화 다시 하세요라고 하고 저 상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자면은 1시간, 2시간 해도 끝이 없어요. 기본은 배우시고 나서 공부하시고 나서 상담도 하셔야지 그것도 매너입니다. 아주 지쳐요. 그래서 제발 두릅나무, 엄나무 재배밴드 댓글에 초청장 항상 넣어놓으니까 그거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좀 같이 배우고 하시게 해요. 제가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밴드에서는 매일 공유해드리고 매일 그리고 밴드에는 고수님들이 너무 많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질문을 거기다 하시면 저도 답을 하지만은 산림청에 근무하시다가 전직 그리고 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문은규 박사님이 밴드 직위님이십니다. 이하 그 봉사 요원들 공동 리더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는데요. 꼭 두릅재배, 엄나무 재배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배우시면 도움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촉성재배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일명 가평식으로 말하는 60에서 65cm로 절단해서 자르는 가평식 재배, 촉성재배가 있고요. 길게. 그리고 우리가 작게 잘라서 하는 단마디 촉성재배가 있습니다. 가평식은 60에서 65cm가 기준이고요. 이 단마디는 이 15cm 굵고 직경이 두꺼운 거는 7cm에서 최소 7cm에서 12cm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순을 수확할 수 있는 길이는 15cm 정도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릅나무를 자를 때 하단, 중간, 상부가 있는데요. 중간이 가장 잘 된다고 이론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층이 잘 된다. 하단 부위 2번, 세 번째가 제일 윗부분인데요. 그러면 윗부분은 가능하면 15cm 정도로 해서 눈 하나 제거하고 해야 되겠죠. 아랫부분, 제일 아랫부분은 초봄에 자란 부분이라서 절간이 얕습니다. 그런 거는 눈 2개 해가지고 짧으면 7cm, 10cm, 12cm 이내는 눈 2개 키워도 되고 15cm거나 또는 목질부가 최소한 2.5mm 이상 뭐 2.7mm 이상 동전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상품성 있는 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재배 테크닉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베렐린 철회 시는 우리가 지베렐린을 철회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베렐린 처리할 때 휴먼 제거가 휴먼이 덜 된 경우에 휴먼 파파가 덜 됐을 경우에 휴먼 제거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화길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싹이 제1엽 비대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1엽 비대 증상이 있죠. 그거를 완화시키고 순의 균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지베렐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베렐린을 과잉 사용하면 연부병처럼 무름병, 썩은 병이 옵니다. 골아요. 그래서 지베렐린 과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베렐린 사용 방법은 100ppm은 치상 후 바로
했을 때 100ppm 한번 살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0ppm은 싹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중간에 싹을 어느 정도 키웠을 때 50ppm을 사용합니다. 그게 사용 방법이고요. 일례로 실험 사례로서는 요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100ppm 물에 담궈서 담글 때 지베렐린을 소량 이렇게 해가지고 담근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공부해서 사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 판단대로 실험하시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팜 대표님은 식물드룹을 치상하고 나서 14일 만에 1회 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신 실력파이십니다. 그런데 일본은 총알드룹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알드룹은 엄청 단일 시간에 생산할 것 같지만 일본은 대체적으로 35일에서 40일 동안 이 총알드룹을 키워요. 저온에서 천천히 키워야지 밑둥치가 굵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저온이 고온을 필요로 하는 두릅나무를 간혹 가다가 저온으로 너무 유지를 오래 할 경우에 두릅순의 구부러짐이나 기형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나무는 품종에 따라서 저온으로 유지를 오래 갈 건지 고온으로 갈 건지 처음에부터 치상하자마자 고온으로 품종에 따라서는 저온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상하자마자 20도, 23도 이렇게 고온으로 주야로 3일 때려주고 나서 다시 15도로 주야로 변온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주야 변온 처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재배 테크닉, 재배 방법은 각자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숙제예요. 각자 간에. 그래서 촉성재배, 재배 노하우, 테크닉은 집집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달라져야지 정상인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목을 키우는 원재료인 대목을 키우는 재배지가 다르고요. 입지 조건이 다르고 그 지역의 기후가 다르고 그래서 이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온도 설정이 다르고 모든 적용하는 재배 테크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각자 지역마다의 기후와 그리고 재배 방법, 토질, 입지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씩 변형이 될 것이고 각 집마다의 노하우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험 재배를 하고 나서 치상을 처음에 하실 때 순을 잘 틔우는 방법 중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장마디일 경우에도 그렇고 단마디일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암실에서 식물등 켜지 않아요. 처음부터 식물등은 대부분 언제 켜냐면 눈을 부풀릴 시간을 충분히 주고서 촉을 틔울락 말락 할 때 그때부터 순이 막 터지려고 할 때 부풀릴 때는 식물등 안 켭니다. 터질 때 그때 식물등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암실로 합니다. 식물등 안 켜고. 그래서 대부분 암실이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차광막을 덮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눈을 틔우는 그런 재배 테크닉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그것도 기본기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드룹은 똑같이 이렇게 키워보지만 신구드룹은 원래 색이 약간 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진하게 하는 방법은 이 전등의 식물등의 조도와 룩스로 조절해가지고 더 밝게 한다거나 더 이런 식으로 이 식물등으로 조절을 해서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색깔이 연합니다. 그리고 촉성 재배 원목 채취 시기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촉성 재배 원목 채취는 늦을수록 유리합니다. 촉성 재배 원목 채취는 늦게 할수록 순이 무게감이 증량되고 순의 균일성이 유지되고 여러 방면에서 늦게 채취할수록 순의 결과치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휴먼 타파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시지 않을 경우에 낙엽 후에 한 달 열흘 정도 지나 40일이잖아요. 그거 지난 다음에 채취할 때가 가장 도움이 되겠죠. 단마디로 촉성 재배를 할 경우에는 길이가 기본적인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상품성이 있는 드롭순이 나온다는 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온도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또 부분들은 또 2차, 3차, 5차까지 제가 실험 재배가 있으니까 짬짬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 처리는 하는 방식은
저온에서 가다가 고온으로 15도에서 변온 처리하지 않고 주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씩 가감해가지고 변온, 주야로 야간에 낮게 하고 주간에 높게 하는 변온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고정으로 15도면 15도, 17도면 17도, 18도면 18도 고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온으로 할 경우에는 밤에는 좀 낮춰서 주간에는 높여가지고 밤에 저온을 내리는 이유는 식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변온 처리를 고온으로 갈 경우에는 야간에 온도를 변온하여서 낮춰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아예 애초에 저온 재배를 할 경우에 15도씨 같은 경우는 그게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고정 온도로 제가 15도씨로 고정 온도로 해봤을 때 안 되는 품종이 하나도 없더라. 다만 더 빠르느냐 늦느냐 간혹가다 고온을 필요로 하는 품종이 있더라. 다 되기 전에 나무 품질의 이 부패가 오는 기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 여기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영상에 한번 두릅나무 뿌리 하나로 10만 개, 20만 개 만드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거를 이 안에다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많이 쳤어요. 그래서 시달렸는데 이렇게 순을 이렇게 틔웠고요. 이렇게 순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봉지를 이렇게 씌워봤어요. 이 봉지는 무슨 봉지냐면 지금 테스트 제품이라서 테스트하는 적이라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숨 쉬는 비닐봉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 형태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두릅 재배밴드 회원님 한 분께서 숨 쉬는 비닐 재질로 냉해를 겪지 않을 수 있는 냉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숨 쉬는 비닐로 해서 이렇게 두릅 봉지를 하고 있고 불투명으로 해가지고 붉은색 두릅을 많이 안화시킬 수 있는 불투명이면 자외선이 차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고와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내년 봄에 출시하실 목표로 저희 두릅 재배밴드 그 회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틔웠고요. 자 이렇게 틔웠지만 정화순이 요만큼 하는데 지금 정화순은 다 먹어서 없지만 두릅순 추가순도 이렇게 못지않게 큽니다. 이렇게 추가순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정화순 못지않게 추가순 커요. 이렇게 이거 뿌리 다 잘라내서 좀 부실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추가순에 대한 그 형태 우리 토종 추가순에 대한 형태 우리 간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정화순 못지않은 웬만한 어지간한 정화순 못지않은 추가순이 나오더라. 요거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이응두릅을 이렇게 올려놔봤습니다. 저 태어나서가 아니고 저 농사 지으면서 이응두릅순 지금 처음 봅니다. 요 안에서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응두릅순 정화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뒤쪽으로 지금 싹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응두릅순도 이렇게 제가 지금 재배하면서 본전 중에 처음 이렇게 직접 실물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응두릅 재배 하시는 분들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작게 잘라서 추가순 몇 벌 수확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작게 자른 거를 씌우고 안 씌우고 해봤더니 이 추가순 남긴 것도 이렇게 씌우니까 이 안 씌운 거는 그냥 눈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봉지를 씌운 거는 벌써 3개, 4개를 이렇게 눈을 툭툭 붉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겨순 수확할 때도 이렇게 씌워서 하니까 훨씬 더 빠르다. 이걸 비포에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신구두릅보다 더 눈이 크고 일엽 비대 증상이 거의 없는 우리 토종 신구,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좋은 눈이 큰 아이를 우리 국내 야생종에서 이렇게 발굴해낸 눈이 신구두릅보다 일본의 신구두릅보다 더 크고 일본에서 도입된 신구두릅보다 더 크고 그리고 신구두릅 일엽 비대 증상이 있죠. 그 일엽 비대 증상을 지베렐린으로 평균화시키기 위해서 안화시키기 위해서 지베렐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베렐린 사용하지 않아도 30도 고온으로 처리했을 때도 이렇게 균일하게 일엽 비대 증상이 거의 없는 눈이 큰 아이 우리 국내산 토종 신구도 이렇게 우리의 촉성 재배 농가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아직 판매는 하고 있지 않아요. 문의하지 마세요. 품종 등록한 이후에 우리 재배자님들께 소개할 그런 품종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우리 촉송 재배 농가 그리고 노지 두릅순 재배 농가들 무한한 그런 희망이 우리한테 앞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두릅 재배 안 될 거라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품종이든 제가 구체적으로 좋은 거 다 먹어서 그냥 대충 보여드리지만은 됩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조그만하게 잘랐어도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촉송 재배는 쉽다. 물만 있어도 온도만 맞춰주고 봄에 우리 자연에서 두릅순 올리듯이 자연에서 두릅순 올리는 온도가 몇 도다? 18도 전후입니다. 그 18도 정도에 될 때 지온 4도씨일 때 두릅순이 올립니다. 그때 정도처럼 자연하고 똑같이 맞춰주고 요거는 뿌리 없이 많이 잘라갖고 넣었으니까 물 주고 증산할 수 있는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이거 맞출 수 있는 밸런스가 깨져 있으니까 뿌리 없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습도 맞춰주고 물 주고 때 되면은 불 켜주고 요거 세 가지만 하면 순은 다 틔웁니다. 순은 다 틔우되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순을 만들려면은 재배 테크닉을 들어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릅나무에 따라서 이 온도 설정 테스트 해가지고 하시고요. 처음부터 팔겠다는 욕심으로 첫 스타트에 해보지도 않고서 팔겠다는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테스트 몇 번 하셔가지고 딱 내만의 재배 방법을 딱 터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결론 마무리입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민참두릅 촉송재배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답 드리겠습니다. 민참두릅 이렇게 정화순 촉송재배 되고요. 예쁘게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가느다란 적이에요. 민참두릅 갓도 예쁘고요. 삼중갓입니다. 그리고 촉송재배 잘 됩니다. 만일 이게 촉송재배에 적합한 100원짜리 동전 직경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 이렇게 짧은 게 아니고 15cm 길이라면 순이 훌륭하겠죠? 이거는 묘목에서 잘라낸 거라서 이 정도 사이즈고요.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휘슬님, 민참두릅 보이시죠? 항상 댓글, 영상 보시면서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이거 필수로 해주세요. 제가 그만큼 좋은 유익한 정보 이렇게 자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부탁드려요. 그걸로 해서 많은 보람과 이 성취 또 여러 가지 그런 의욕이 올라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2차 촉송 재배 때 또 뵙겠습니다.